어느 가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그 펜션은 오래된 건물로 소문에 의하면 영혼이 떠도는 곳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모두 그저 농담처럼 흘려넘겼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그 이야기가 점점 떠올랐다. 우리 일행은 총 4명, 나를 포함해 친구들인 지훈, 수빈, 그리고 미나였다. 우리는 저녁을 먹은 후 거실에 모여 앉아 가벼운 게임을 하고 밖에서는 바람소리와 함께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환경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지훈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이 펜션에서 수십 년 전에 한 커플이 살해당했대. 원래는 그들이 직접 지은 집이었는데 이후 누군가에게 살해당해서 지금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 그 말을 듣고 수빈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 그래서 여기에 그들 영혼이 아직도 남아있다잖아. 사람들이 밤에 거울을 보면 그 커플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나는 약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역시 웃음을 띤 채로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나 있는 거야. 그냥 기분 탓이겠지라고 말했다. 나는 무서움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지만 은근히 소름이 돋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영화 한 편을 보기로 했다. 우리는 무서운 영화를 고르기로 했고 그렇게 펜션 안에 있는 작은 TV 앞에 모여 앉았다. 영화가 중반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화면이 꺼지더니 다시 켜지지 않았다. 당황한 우리는 펜션 곳곳을 살펴봤지만 이상하게도 플러그도 제대로 꽂혀 있었고 다른 전자기기들은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이럴 줄 알았으면 무서운 영화는 보지 않는 건데라는 말을 남기고 거실로 돌아갔다. 그때 창문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지만 곧 지훈이 희미하게 웃으며 야, 저기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당연히 우리 모두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람 때문인지 창문은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인간의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술에 취한 사람인가 싶었지만 그 형체는 너무나 희미했고 그 존재감은 너무나 확고했다. 마치 공기 중에서 촉각을 느끼는 듯한 납득하기 어려운 감각이었다. 우리는 곧바로 문을 잠갔고 창문을 닫았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잠시 후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밖을 확인했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불안한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일찍 펜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출발하기 전 펜션 주인에게 인사하려고 했으나 그는 우리에게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며 약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에게 우리는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여기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피곤하셔서 헛것을 보신 게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긴가민가 하며 펜션을 떠났지만 이내 통일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시는 그 펜션에 가지 말자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우리는 어느덧 다른 대화로 분위기를 다시 전환했다. 하루가 지나고 일상에 돌아왔지만 그날 밤의 일은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날 본 그 형체는 정말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은퇴한 교사인 김씨가 이사왔다. 그는 평생을 교육계에서 보내며 학생들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공포 이야기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계획은 조용한 일상을 보내며 가끔씩 독서를 하고 동네를 산책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아파트 베란다에 이상한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나무 그림자거나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 그림자가 사람 형태였으나 머리 위에 송골매처럼 길쭉한 뿔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처음엔 자신의 눈을 의심했으나 그림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 그림자가 나타나는 밤에 캠코더를 설치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김씨는 카메라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분명히 그 그림자가 찍혀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눈 부분에서 은은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형체는 베란다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씨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유도 모른 채 몸이 떨렸고 밤이 찾아오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글을 읽어보니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존재를 밤에 수호자, 라칭하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현상임을 꾸준히 보고했다. 무속인이나 심령 전문가들을 찾아 해결하려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이사를 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김씨는 심각하게 이사를 고려하기 시작했으나 그럴 경제적 여유는 없었다. 대신 그는 좀 더 직접적인 해결책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방울과 삼배, 주머니, 그리고 여러 부적을 베란다와 출입문에 설치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씨는 놀랍도록 조용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러나 여유도 잠시 다시금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김씨의 꿈속에까지 나타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외국어로 중얼거렸다.
꿈속에서조차 무서운 기운을 담고 있는 그 존재는 김씨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과 정신적 고통에 지친 김씨는 마을 꼭대기에 있는 사찰을 찾아 스님을 만난다. 스님은 그림자에 대해 들은 후 김씨의 집을 방문하여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다. 방울을 울리고 경전을 낭독하며 김씨의 마음과 집의 정화를 시도했다. 스님의 방문 이후 그림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악몽도 사라졌고 김씨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김씨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인터넷에 공유하며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랐다. 김씨는 그 후로도 그 집에서 계속 살았지만 다시는 그런 괴이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비록 그림자의 정체를 완전히 밝힐 수는 없었으나 그 사건은 김씨가 세상의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김씨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계속 전해지며 밤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밤의 수호자라는 낯설고도 기묘한 존재감을 남기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대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던 민수는 시험 준비로 밤을 새우던 중이었다.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민수는 마지막 버스를 타기 위해 부랴부랴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나왔다. 하지만 도착한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마지막 버스가 떠난 뒤였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언덕을 올라 집으로 걸어가기로 했다. 분명 평소에도 자주 걸었던 길인데 그날은 유난히 길이 낯설게 느껴졌다. 매일 지나던 가로등, 불빛도 오늘따라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듯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민수는 빠른 걸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참을 걷고 있던 중 민수는 뒤에서 느껴지는 묘한 시선을 느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뒤를 훑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깨름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던 민수는 걸음을 더욱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현듯 뒤에서 자기야 라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한 민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의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고개를 돌려 앞으로 바라보자 저 멀리 길모퉁이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가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히 그곳에는 사람이 없어야 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민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 빠르게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으로 갈수록 그 여자의 모습이 늘 주변에서 아른거렸다. 심지어 골목길을 돌아설 때마다 그녀는 마치 옆집 이웃처럼 민수를 쳐다보고 있곤 했다. 길게 이어진 골목 끝에서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로 집 현관에 도착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재빨리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숨을 몰아쉬며 현관 쪽을 돌아보니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도대체 뭐였지? 민수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지만 친구들은 그저 웃어넘기며 민수의 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신비한 여성의 모습은 민수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몇몇 일이 지나고 민수는 어쩌다 보니 다시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게 되었다. 그날도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불안감과 공포심에 휩싸인 민수는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하려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자의 모습이 길에서 보이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하던 민수는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도 집에 좀 데려가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친 민수는 미친 듯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다급히 문을 닫고 집 한쪽으로 도망쳐 손과 발을 떨며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던 찰나 아침에 눈을 뜬 민수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꿈이었나 싶어 다행이라는 마음도 잠시. 그날 이후로 민수는 의문의 여자를 본 기억 속에서 조금씩 그녀의 초상을 잊어가며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일을 잊어갈 때쯤 동네에서 낯이 익은 누군가의 실종 포스터가 부착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수가 만났던 그녀의 얼굴이었다. 포스터를 자세히 본 민수는 아스팔트 위에 새겨진 문구에 더 이상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이 사람을 보셨나요? 마지막 목격 도서관 인근. 그때부터 민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무언가 몸을 떨게 하는 기운을 느끼며 언젠가 다시 그녀를 마주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 사건은 민수의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 있었지만 지금도 민수는 골목 끝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떨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준다. 집으로 가는 막바지 길에서 그저 단순한 밤길 같을지라도 그 끝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